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석중입니다. 이 젊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마는 저는 좀 특이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저는 이 자본시장에서 자산 가격을 놓고 이 사자팔자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국내 주식시장과 해외 주식시장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저희가 어떠한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양옆으로 찢어져 있는 이 PT 장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쓰고스럽겠지만 저랑 같이 제 손가락만 잘 따라오시면서 이 우측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중국 성장 전략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에 보이는 차트가 이 중국의 성장률의 추세와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이 2020년까지 성장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좋게 이야기하면 점진적인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죠. 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가에서 어떤 성장의 기회를 찾고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이제 저희가 못 덮고 가는 문제가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기회를 주시면 2박 3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게 중국을 보는 핵심이 아닐 거라는 거죠. 이 우측 차트가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 중국의 매크로나 경제 합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그림인데, 이 구매력 GDP 기준으로 성장률은 그 나라의 연간으로 늘어나는 성장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우측 차트는 연간으로 늘어나는 중국의 GDP 증액을 그려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조 달러의 10% 성장보다는 11조 달러의 6.9%의 성장의 무게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90년도 초반 이후에 이 중국의 성장의 무게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차트는 뭐냐면요, 이 우측 차트의 파란색 선입니다. 전 세계에서 늘어나는 GDP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늘어나는 성장의 2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사항을 놓고 저희가 중국의 성장률과 중국의 부채 이야기로 중국의 성장을 등한시해버리면 저희는 전 세계에서 늘어나는 성장의 20%의 눈을 감고 사업과 주식시장의 기회를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는 2016년도까지 한국은 무역으로 살아남는 국가인데 저희 전체의 무역 흑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중국의 성장에 대한 높낮이에 대한 우려 혹은 부채에 대한 낡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시진핑 정부 가속화되는 이 2기 구간에서 중국이 어떠한 관점에서 정책의 퍼즐을 맞춰서 어디에 성장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세요. 이 중국이 앞으로 어디에 성장의 축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어떠한 성장의 궤적을 그려왔는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이 경제를 크게 세 가지로 뜯어보면요, 투자와 소비와 수출이라는 세 가지 변수로 만들 수 있죠. 이 78년 계약 개방 이후 중국의 핵심 성장의 축은 소비가 아닌 투자와 수출이었습니다. 이 우측 차트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이 개혁 개방 이후에 이 투자와 수출이라는 것들이 이 성장의 축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언제부터 이 투자와 수출이라는 성장의 축이 무너졌냐면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서 투자와 수출의 어떤 성장의 축이 먼저 무너졌습니까? 이 수출이라는 성장의 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중국이 조각난 수출에 대한 수요를 4조 위안의 부양 정책을 통해서 바오빠라고 이야기하는 8% 성장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중국이 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국가처럼 보였으나 이게 중국의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러냈지만 이때 이 조각난 수출의 수요를 메웠던 투자는 시장의 수요보다 높은 투자, 과잉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의 과잉을 낳은 것들이고요. 그 과잉 투자는 과도한 차입,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는 차트처럼 이 2012년 유로 재무위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차입에 대한 인위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지 못하면서 중국의 투자와 수출의 이 성장의 축은 이 좌측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인 둔화 추세로 접어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선택한 성장의 축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 한국의 투자자분들이나 기존에 이 마이크로에서 중국을 찾으신 분들이 중국의 성장 산업이 뭐하냐라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이 우측 차트 보시면 제 기준에서 우측입니다. 이 좌측 차트를 보시면 이 중국의 2, 3차 이 GDP의 성장 기여도를 이제 제가 그려놓은 것들인데 당연히 3차 산업 중심에서 중국의 성장 기여도의 무게 중심이 넘어가는 건 맞고요. 그리고 중국은 신흥국을 대표하는 개발도상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은 크게 신흥국의 관점에서 두 개의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소위 자원을 팔아서 먹고 살아서 자원 가격이 올라가서 재정 수익이 들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국가가 있고요. 나머지 한 국가의 이 소비는 소득의 증가로 진행되는 구간이죠. 중국도 아직도 그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가 성장의 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소비는 전륜적인 관점에서 이미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림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중국의 지속 성장 방법론과 이번 정부가 이야기하는 중국의 정책 퍼즐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카데믹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재 성장이라는 걸 이제 경제를 보면서 그 나라의 성장의 이 캐파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변수입니다. 보시면 제가 위에 그렸는데 이 잠재 성장은 노동과 자본과 총 요소 생산이라는 기술 이 세 가지가 그 나라의 성장의 높이와 파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데 중국은 이제 소비, 투자, 이 수출이라는 변수를 두고 정책 퍼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요 세 가지 변수로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안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자본시장에서 제가 국내 펀드 매니저들한테 2016년 이후에 중국을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해야 된다면 이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중국이 이 성장의 궤적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올드한 구경제 이코노미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소비가 아닌 신경제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의 축을 가져가는 뉴 이코노미의 성장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제가 산업으로 한번 뜯어서 보면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으로 중국에서 개별 산업들이 어떠한 성장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균형점. 결국은 마이크로를 모아서 매크로를 보자. 개별 산업이 결정하는 전체 경제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한 장으로 이제 중국의 개별 산업의 성장을 다 나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굳이 한 장으로 봐야 된다면 이 차트가 맞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세로축이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려놨냐면 이 개별 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개별 산업의 평균, 연평균 매출 증가율을 그려놓은 거죠. 그럼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셔서 보시면요. 이 제가 매출액 성장을 그렸던 건 매출액 성장은 현재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가장 이제 저희가 바로미터로 보기 좋은 지표죠. 그리고 설비 투자 증가율은 현재의 성장이 아닌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향후 이만큼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공장이 캐펙스를 늘릴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요인일 겁니다. 그러면 이 1사분면에서 3사분면으로 갈수록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이죠. 한국이 최근 들어서 1, 2년간 중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 하늘색 선에 있는 중국의 성장 산업이에요. 캐펙스 사이클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가는 산업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안 보이실까 봐 좀 읽어드리면 IT, 레저, 하드웨어, 통신, 제약, 자동차, 전기, 미디어와 같은 업종들입니다. 딱 들어도 섹시함이 문득 묻어있는 이런 업종들인데 저는 이쪽 산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 회색 산업에 대한 관심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2016년 대비 주가가 더블 이상 올랐던 가장 큰 요인은 이 올드 이코노미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있다는 거죠. 그 올드 이코노미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이나 정유나 화학, 비철, 에너지, 경공업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주식을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2017년에 중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섹시했던 업종은 4차 산업 업종이 아니었어요. 뭐죠? 중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즐거웠던 업종은 은행과 철강과 석탄과 같은 업종이었어요. 주식시장은 성장에 대한 높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년 대비 올해 일어나는 각도에 대한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뉴 이코노미와 올드 이코노미에서 과연 중국이 어떤 퍼즐을 맞추고 있고 그러한 퍼즐이 시진핑 집권 2기에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짧게 드릴게요. 이 올해 연초, 작년 연말에 아주 의미 있는 자산 가격 변화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저는 이 좌측 차트에 있는 중국의 LNG 가격, 가스 가격과 석탄 가격의 급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중국이 이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직접적인 생산 규제를 하면서 나타났던 가격의 변화입니다. 이 중국의 환경 규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PM2.5라고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게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중국의 환경 규제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환경 규제가 기업의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직접적 공급 축소의 수단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 6월 중국이 환경 규제를 처음으로 손에 든 건 그 2주 전에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했죠. 이 미국이 내준 글로벌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중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는 큰 기회의 발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시진핑 1기의 반부패 정책이 현재 흐름을 이어갔던 거랑 시진핑 2기에 시작되는 환경 규제가 새로운 변화의 관점에서 자산 가격을 어떻게 들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변화를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중국의 환경 규제를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우측 차트가 중국의 철강 가동률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 생산 마진이 흑자로 돌아서는 이 고로라고 이야기하는 철강사들의 비중이 한 89% 정도가 되는데요. 그 핵심 클러스터인 하북성 지역의 가동률이 연초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올해 중국의 핵심은 뭐냐면요, 견조한 수요 환경을 유지하면서 공급을 축소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자재 가격이 혹은 유통 가격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걸 왜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 우측 차트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 철강, 화학, 석탄 이런 기업들이 지난 4, 5년간의 적자 과정을 끝으로 2017년부터 아주 강하게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한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올드 이코노미를 구조조정하면서 첫 번째, 이 기업의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4년 동안 적자를 봐왔던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중국의 국유은행들의 NPL이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디레버리징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부채를 감축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6% 이상의 고성장을 하는 국가에서는 부채를 마이너스 증가율로 가져가게 되면 기존 모든 부채가 부실이 나는 것들이죠. 중국은 투트랙 전략으로 디레버리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장률보다 낮은 부채의 증가세와 그리고 기존의 이 악성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선순환 쪽에서 부채를 갚아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은 혹은 국내 산업에서는 뭘 주목하셔야 되냐? 중국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공급 측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수요와 공급을 분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첫 번째 단계, 과잉 설비를 축소하는 단계였었고요. 두 번째는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생산을 축소하면서 중소형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철폐되고 대형 기업들이 돈을 버는 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동시에 진행될 거고요. 마지막은 뭐냐? 그래서 돈을 번 대형사들이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방향성으로 2020년까지 진행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런 변화가 이 철강에선 나타나고 있어요. 이 좌측 차트를 보시면 이 2016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철강사들의 순위입니다. 이 1위에서 10위까지 중국 기업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1위에서 10위권 기업들 6개 기업이 이제 세계로 통폐합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후에 한국이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철강업의 기술력과 이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효과가 중국의 열의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가행이 해소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기업의 마진의 변화가 반가운 변화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관점에서 중국이 이미 우리에게 앞서 있는 산업들이 우리랑 더 기술과 마진에 대한 격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시각을 좀 넓혀서 중국의 올드 이코노미의 구조조정을 보셔야 될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신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 전형적인 $10,000 개도국입니다. 근데 이 $10,000 개도국에서 $30,000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10,000 개도국에서 $30,000 선진국을 못 넘는 그 허들을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3만 달러 선진국으로 올라왔던 국가는 과연 전 세계 몇 개국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3만 달러에 올라가게 되면 이 OECD라는 경제단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OECD나 월드뱅크에서 이야기하는 중진국 탈출 사례는 5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고요. 대만, 일본, 싱가포르, 또 어디가 있죠? 홍콩 정도가 있죠. 홍콩, 싱가포르는 제조업이 없는 국가예요. 무역과 이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중국과 비슷한 10,000달러 개도국 수준에서 3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중국 정책에 대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여전히 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8, 90년대 이들 국가가 중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핵심의 배경은 이 소위 산업에 대한 고도화입니다. 소위 그 당시에 이 신성장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동차 가전, IT 산업에 대한 막대한 캐펙스와 정부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인 산업에 대한 고도화로 진행되면서 임금의 상승 이후에 후발적으로 내수 시장이 커졌던 것들이죠. 중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핵심 전략은 이 국영제 중심의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변화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힌트를 주는 이 신성장 산업이 어떠한 방향성에서 진행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위협과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드리면요. 이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어떤 산업을 육성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심플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 거고 가전을 만들 거고 핸드셋이라는 휴대폰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3차 5개년과 이 중국의 7대 신성장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세부 산업을 보면요. 이제 이런 이 IT 기계들은 분류 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폰의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와 배터리와 반도체를 만들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걸 어려운 말로 밸류체인을 수직결하하겠다. 쉬운 말로는 지네끼리 다 헤쳐먹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국에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그림은 이 중국의 단일 제품 수입에 대한 그림이에요. 중국은 전 세계 원유의 한 20%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이기 때문에 20%는 사실 작지 않은 그림일 텐데 중국의 단일 품목 1위 제품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원유가 아니에요. 작년에 이 원유를 한 1,000만 달러 정도, 이 1,100만 달러 정도 수입을 했고요. 반도체 수입이 2,200만 달러입니다. 딱 2배 정도가 늘었는데 중국의 단일 품목 1위 수입 품목은 원유,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이 중국이 하려는 핵심 전략은 한국이 잘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의 캐펙스를 늘려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궤적을 바꿔가는데 이 목표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림은 2019년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실질적인 양선 단계에서 삼성과의 경합 구도를 가는지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설비 투자 사이클이 우리나라 산업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고 그걸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아주 큰 기회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보시면 이 좌측의 차트가 이 회색 선이 중국의 모든 제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을 총합해 놓은 것들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중국의 IT 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에요. 지금 중국은 IT 산업의 큰 설비 투자 빅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측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지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작년에 반도체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YY로 마이너스 5%입니다. 반도체를 이제 넣어서 저희가 플러스 수출 증가율로 돌아선 것들인데 우리나라의 수출 구도가 이 중국의 설비 투자 사이클이 바뀌거나 산업 구도가 바뀌면서 시가총액 지도가 바뀌는 거랑 똑같은 그림의 변화가 앞으로 18년, 19년, 20년까지 가속화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관점의 변화를 주식시장에서 되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이쪽 관련한 투자를 저희가 얼마만큼 우려 섞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캐펙스 사이클에서 우리나라 중간재, 특히 낸드와 OLED 부분은 우리나라가 전체 MS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수출 구도가 확대될 수 있는 그림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것들이고요. 그게 아마 일본의 경험과 비슷할 겁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종주국은 미국입니다. 그걸 일본이 다시 가져갔고요. 이 대만으로 넘어가는 걸 다시 한국이 가져왔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요,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패권을 다 남겨줬지만 일본의 IT 하드웨어 기업의 1위부터 20위까지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소니와 닌텐도 같은 애들보다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장비 소재 애들이 1위부터 20위까지 해서 전체 시가총액의 7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첨단 산업의 모든 설비가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인위적인 부양 정책에서 우리의 이 IT의 산업 지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유심히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식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GDP가요 한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작년에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 총 규모가 13조 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 소비의 기여도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40%, 비중의 비중이 20%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이 두 기업이 갖는 시가총액이 원화로 1,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1,000조 원짜리 회사는 벤처캐피탈과 똑같죠. 이 두 가지 기업들, 그리고 팡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주식들이 가져가는 가장 큰 공통점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해서 금융과 나머지 4차 산업의 생태계를 수익으로 창출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온라인에 대한 플랫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대한 물류, 그리고 추가적으로 넘어가는 서비스 방향성 모두를 총괄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될까라는 것들이고, 그걸 나머지 애들이 넘어설 수 있는 진입장벽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장이 이 1,000조라는 시가총액을 허락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기존에 대한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내에서 콘텐츠를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어서 팔 줄 아는 해안과 그 다음에 유통 플랫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 2부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